김진환 대표님은 교육장에서 만나고 또 이제 어디 가도 유명하신 분이라서 김진환 대표님 이야기하면 산림 쪽에 하시는 분은 다 장성 백년동, 장성 편백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아요. 국가의 보통 편백숲이라든지 어떤 대규모들은 국가 운영 중심에서 이렇게 관리 시스템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인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까. 저도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었었고, 지난번에도 그 주스센터 살 때 발표할 때 네네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구나, 뭐 그 정도를 좀 보았었는데, 오늘 제가 영상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팔도 아파요. 어제는 제가 4학년들하고 같이 방학간 코리아라는 또 청년들의 모임들인데, 거기서 리더를 하고 있는 곳을 갔어요. 나중에 한번 갈 거예요, 세종에. 제가 팔 아프면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 번의 선배들 모시고 어딜 갔냐면, 어제도 그 이야기 제가 했었는데, 솔바이 농원이라고요. 2019년 6월 달에 갔어요. 그때 구독자가 9,000명인 거야. 근데 지금 가보면 4년 후에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야? 46만 명이에요. 유튜브에. 또 제가 이제 현장에 이렇게 쭉 윤선봉 현장TV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우리 김진환 대표를 기록해 놓고 싶은 거야, 지금.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 기록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 10년 후에, 한 20년 후에 여길 다시 왔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청년들하고 같이 오겠죠. 왔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그럼 내가 지금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이랬었다. 근데 지금 앞으로 그때 그 조그만 나무가 이렇게 컸다. 내가 가져온 자료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대표님이 하고 있는 게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벤치마킹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TV에 한번 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강의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런 공간에서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산림개발이나 산촌 쪽들이 계속 보존 쪽에서만, 뭘 보존이 중요하지만 그 보존과 함께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도 아마 좋은 방향성이지 않을까 해서, 저도 오늘 다 기록했고,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또 보시면 어떤 형태인지는 대충 알 수 있겠죠. 네. 본 것처럼, 아까쯤에 봤던 것처럼, 주로 이제 좀 주변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들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게 이제 저희 아까 모델이고요. 사실 이제 교육을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사실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만 조금 해서 조금 할게요. 요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긴 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보통 농업 쪽 생각을 하면 작물을 잘 키우는 법을 자녀분들한테 대를 이어서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그러니까 기존 농업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에 어떠한 원물을 생산하면 아버지 때는 더 잘 키우는 생산 방법, 그 다음에 아버지 때 또 이어서 큰아들한테,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누군가한테, 뭐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한다면, 저희는 이제 귀농귀촌을 한 다음에 책임경영제 형태로 이제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가치는 그대로 두고 1차 원물 생산은 할아버지의 라인들께서 하실 수 있게끔. 이게 무슨 말이냐, 잘하는 건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희는, 가족들이.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생물학 전공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나오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원래도 나무를 키우시거나 그런 생물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거기에 본인은 스트레스를 풀어서 이렇게 하시는 형태로 주변을 꾹 가꾸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뒤에는 할아버지 연배하고 비슷하신 80대, 70대 후반 이런 팀원들이 있어요. 마을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1차 산업만 해요. 나무만 키우는 일만 주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막걸리도 한 잔 드시고 또 나무만 키우고 요거를 주력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누가 주로 하냐면 저희가 융복합 산업자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건축 설계사입니다. 그 건대 건축과 나오셔서 설계 일을 원래 하셨고요. 설계사고요. 그래서 귀농하시기 전에 있던 직업이 그거였기 때문에 와서는 도면을 그려서 마을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목침을 만들 수 있게, 도마를 만들 수 있게 이 일을 주력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무를 가공하고 재단하고 이런 거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2차 산업을 확장하신 거고, 아버지 뒤에는 저희 아버지가 57년생이세요. 57년생.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시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이신 거죠. 귀농하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다 50대, 40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여기서 팀을 이뤄서 기술을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목침을 만들거나 도마를 만들거나 그렇게.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저희는 확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3차 산업을 하고 싶어 하셨고 동생도 저도 이렇게 해서 세 갈래로 나눠지는 3차 산업으로 운영을 해요. 교육 서비스업 쪽이죠. 어머니는 전북대 농경제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학과를 말하냐면 다 농대의 테크트리를 타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분업을 하거나 각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봐야 또 새롭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과를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농경제과를 나와서 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운영을 하시고요. 같이 일하는 팀원들은 비슷한 나이대에 여기 계셨던 분의 와이프분들이 같이 일을 해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건 농사 외의 소득을 만들어주자는 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농촌에 올 때는 본인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옵니다. 조금이라도. 그냥 놀러 오시는 분은 귀촌이라고 하지만 많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귀농으로 바뀌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본인 것도 하되 아닌 사람들도 여기서 수익을 갖게끔 하자라는 게 저희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생은 오늘 먹은 식사, 시골밥상이라고 그래서 저 친구는 한식조리사입니다. 조리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본인이 텃밭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요리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전공을 살려서 식당을 운영하고 일하는 분들이 이제 나이대가 다양하죠. 그 서빙도 해주시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마케팅하고 홍보기획 매장 관리가 제가 원래 주로 하는 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20대 친구들, 아까 아침에 영상에 보면 다 20대였잖아요. 여기는 광주하고 30분 거리예요. 광주광역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 환경이나 3차 교육 서비스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희 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나머진 다 26, 25, 23 이런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협업하거나 조금 교류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 구조는 각자 잘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잘 나올 수밖에는 없겠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붙잡아서 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속도가 달라요, 어차피. 아시죠? 내가 PC방 가면은 벌써 7시간 지나고 이런 거는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여기 있는 1차 산업, 여러분들은 1차 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금 현재 환경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1차 산업에 과연 여기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만약에 저희가 소를 키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9 to 6 제도 주 5일 근무만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축사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똥을 좀 치우고 그 다음에 사료 주고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제가 400만 원 정도 줄 거예요. 대신 지역을 옮겨야 돼요. 그리고 잠도 저희 축사 옆에서 주무셔줘야 돼요. 옮길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400이면은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9 to 6예요. 그 다음에 주 5일밖에 일 안 하고 주말은 놀러 갈 수 있어요. 대신 지역을 많이 옮겨야 돼요. 다른 데로 아예. 그리고 제 옆에서 살아야 축사니까. 새벽에도 일어나서 해줘야 되잖아요. 아침에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거예요. 하는 친구 혹시 나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막 밖에 외부에서 강남에서 강북에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 앉히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돼요. 한 2달 일하고 간다든지 나무를 심는 일도 안 돼요. 못 버티더라고요. 지역을 옮겨가지고 내가 여기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시스템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차 교육 서비스업 쪽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7대1이에요. 사람 뽑을 때. 왜? 괜찮거든요. 교육하고 네가 만들어서 프로그램 해봐. 그 다음에 사업 발표 같은 거 준비도 해보자.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관심도가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400을 준다고 치면 하죠. 그리고 출퇴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할 거잖아요. 광주에서. 그죠?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3차 교육 서비스업 쪽으로 사람을 유입시켜서 10년, 20년 하다 보면 저도 나이를 먹고 여러분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확률보다 높아요. 왜? 경험을 하고 옆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나이 때는 욜로 넘어갈 겁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게 되면. 왜?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내가 조금씩 돕다 보니까 내가 갈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형태라고 그래서 15년도에 저희가 농림부에서 우수 사례로 받은 모델이에요, 사실. 선순환 구조. 선순환은 이거잖아요. 내가 하던 거를 뒷사람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우리 아들도 안 한대. 딸도 안 한대요. 그럼 누가 해요? 너미 해요? 너의 자식이? 너의 자식은 할 일이 없죠. 내 자식도 안 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조적으로 계속 돌면 사실은 순환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우수 사례로 뽑았던 거예요. 2015년도에. 그때가 융복합 산업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법으로. 그래서 이 모델이 조금 고민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모델을 선호하는 게, 예전에 저는 가공하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왜? 톱밥이 제 몸에 막 쌓이고 코에 들어가고 재채기가 나니까. 근데 지금은 하루에 3시간씩이에요. 왜? 할만하기도 하고 아빠가 하는 걸 계속 보고 어른들이 하는 걸 보다 보니까 누군가 뭘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뭘 이렇게 썰어줘야 되는 것들이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10년 뒤에. 그리고 제 자리는 누가 들어오냐? 제 자식들이나 그때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또 유입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끔 유지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경험을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도 음식을 먹어본 놈은 맛을 안 내네. 대신 한 번 경험하면 야, 그거 괜찮던데 내가 먹어봤더니 아니야, 그건 내 마음에 안 맞더라고.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험을 시켰을 때 사람들 유입시키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 20대예요. 다 여기 지역 사람은 없어요. 다 광주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귀농하신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원주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옆에 직원을 뽑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구조적으로 협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잘 보시면서 내가 좀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차 산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는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와서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서 밥 먹고 교육비 내고, 여러분도 지금 저한테 돈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공짜로 제가 지금 혹시 봉사 아니죠? 교육비를 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많으면 4팀에서 5팀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평일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쓰고 있는지도 고민해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요, 이따 휴게소 갈 때 전라남도 지역이나 전라북도 지역의 휴게소에서 한번 멈출 수도 있어요, 기사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커피를 한 잔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저희 지역에다 돈을 내고 가는 거죠. 전라남북도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핫바를 사 드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확률적인 것들을 이제 넓히기 때문에 50% 정도 저희도 이제 여기서 매출이 나오고요. 이 2차 가공이 저희는 30%, 그 다음에 1차가 20% 정도 해서 100% 비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어요? 네. 나머지 넘어갈게요. 어차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창업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부지들이나 부모님의 부지를 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새로운 곳에 가서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들도 고난을 극복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골 밥상은 왜 6,000원일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저 밥은 6,000원부터 팔지? 라는 고민. 요새 6,000원짜리 밥은 뭐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최근에 6,000원짜리 밥을 먹었다. 6,000원으로 된 뭔가를 먹었다. 뭐 먹었어요? 학식이 6,000원이에요? 학식이? 저 학식이, 그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학식은 6,000원이 맞아요. 맞고, 학식이 6,000원이고, 또 혹시 난 외부에서 먹은 것 중에 6,000원을 주고 내가 딱 6,000원이 밥값인 거예요. 6,000원을 주고 먹었다. 밥버거 6,000원인가요? 6,000원. 그 다음에 또 혹시 정말 뭐 기발한 거 뭐 없어요? 어떤 거? 닭갈비? 닭갈비? 얼마예요? 5,500원? 대신 1인으로 파는 닭갈비인가요?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이거는 그래도 나름 괜찮네요. 대신 한 가지 품목을 준비한 거죠. 닭갈비. 그죠? 자, 시골 밥상은요, 12가지의 재료들을, 반찬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 재배로 해서 저 6,000원의 밥이 팔리면 최씨 어르신이 상추를 공급했으니까 200원. 그 다음에 강씨 어르신은 고춧가루를 저한테 납품했으니까 350원. 그 다음에 저와 동생은 시래기 농사와 무청 시래기, 그 다음에 배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김치하고 시래기국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600원. 그리고 나머지는 200원, 100원, 뭐 700원. 이렇게 해서 6,000원을 만들어 놓은 식사예요, 저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 끼를 팔면 25집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는. 6,000원 안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식당의 주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메뉴이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메뉴인 거죠. 모아가지고 파는 구조인 거죠. 대신 도시에서는 불가능해요. 농촌은 돼요. 제가 해보고 있으니까. 농촌은 여러분들 귀농귀촌을 하시면 주변에 많은 농가들이 다 판로 때문에 고민이지 생산 때문에 고민은 안 해요. 왜냐하면 생산은 몇 년 하면은 여러분도 달인이 돼요. 나라에서 다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키우면 잘 되고, 어떤 시스템을 쓰면 되고, 어떤 약을 이때 쓰면 되고 하는 거는 나와 있어요, 그냥. 그래서 기술센터나 뭐 기술원이나 진흥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데 가시면 너무 많은 교육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그린대로라는 데 들어가도 되고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너무 많지만 파는 방법은 안 알려줘요. 파는 건 각자. 그래서 사실은 농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성과주의예요. 제가 봤을 때 성과. 내가 성과를 낸 만큼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팔아서. 이해가 되죠? 벼농사나 이런 특수성 가진 농사들 빼고는 직접 팔아야 돼요.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밥상은 저희가 처음에 여기 귀농귀촌했을 때 처음에 많이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낸 밥상이에요. 옆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이해가 되세요? 최씨 어르신하고도 좀 친해져야 되고 강씨 어르신하고도 좀 내가 친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 또 다른 분하고도 내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밥 한 번 산다고 협업이 될까? 그러다가 지속 가능하게 판로를 열어주는 게 가장 최고니까 요 구조를 쓰는 거죠. 저희 지금 보시면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장성 사람, 그 다음에 앞에 저기서 뭔가 음료 파는 사람도 장성 사람, 식당 투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장성 사람, 다 장성 사람들끼리 지금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조를. 플랫폼화를 시킨 거죠. 온라인 플랫폼은 너무 흔하지만 오프라인 플랫폼은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농촌은 가능해요. 주변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짓기 때문에 이 식당들도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수익을 다 나눠 갖는 거예요. 6,000원을 벌어가지고. 나쁘지 않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공유입니다. 쉐어링이라고 그래서 앞에 쭉 어르신들 뭐 놓고 파시는 장소 있죠. 거기도 저희가 운영하는 거예요. 대신 저런 판매장을 만들어주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많이 오는가?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전기세와 이런 부대 시설비를 누군가가 내주는가 안 내주는가. 왜냐하면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건물은 지어주지만 부대 시설비는 각자 내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없는 자리다 꼭 그걸 지어줘요. 살려야 되니까 상권을. 그러면 하다가 전기세가 안 나오니까 안 하겠죠.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공실인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람이 5, 6만 명 오는 장소에다가 입구에다 세워놨죠. 그리고 전기료와 수도료도 임대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식사도 한 끼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요. 다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일 나오죠. 매일 나와서 매일 팔아요. 직거래로. 농산물은 뭐 현금 받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직거래니까. 원물을 파는 거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파는 거예요. 밥 먹고 간 사람이 고구마 사고, 또 뭐 와서 등산하고 간 사람이 뭐 사고, 우리 거 프로그램 한 사람이 가서 또 뭐 사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공유라고 적었어요. 쉐어링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어떤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떤 것들이 여기 들어와도 수익 구조가 생겨서 같이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방식. 이것도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방식이죠. 제가 상생하기 위해서 세 가지도 더 많지만 세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비움입니다. 비움은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일찍 부지를 선점했잖아요. 90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지들을 많이 이 주변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숙소라고 안 하겠어요? 숙소도 하죠. 근데 지금은 숙소를 운영을 안 해요.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대부분 허들이 낮다고 생각하는 게 방 빌려주는 사업. 그래서 내가 쉽게 내가 살 집 지으면서 옆에다 늘리는 거예요. 민박으로, 펜션으로. 그죠? 그러면 말했지만 저렇게 많아진다고 해서 생산이 많아지면 소비가 많아지냐?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자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은 1박 2일 프로그램에 오는 분들은 다 아래로 내려줘요. 최씨 어르신 집에 뭐 3명, 강씨 어르신 집 펜션 하니까 8명, 그 다음에 단체는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다 내려서 하는 형태고요. 숙소비는 각자가 각자 집에서 돈을 벌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 자, 첫 번째는 수익이 저희도 떨어지긴 하겠죠. 내가 벌던 거를 밑으로 내려줘야 되니까. 그죠? 대신 지금은 시간이 몇 년 흘렀더니 수익이 다시 원상복귀되고 더 많은 수익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니까 더 많이 생겼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원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밑에 손님을 내려주는 방식이었는데 왜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1.5배 더 높게 방 빌려줄 때보다 수익이 생겼거든요. 생기고 있거든요. 어떤 구조로 생길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반 정도 정답이죠. 이런 거예요. 자, 밑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죠. 다 펜션을 짓고 한 사람들은 다 외부 사람들. 그러면 각자 자기가 지인들이든 누구를 통하든 네이버를 통하든 영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영업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도 손님을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영업한 손님들은 밥 먹어야 되면 어디서 밥 먹을 것 같아요? 요 시골 밥상. 혹은 체험이나 누가 사장님 저희 여기 처음 왔는데 체험이랑 숲 한 바퀴 돌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백년동으로 일단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요런 식으로 지금은 다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에서 왔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라는 말을 꼭 해요. 이유는 뭐냐?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베푸냐 네가 먼저 베푸냐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베풀면, 자, 제가 만약에 이 친구한테 뭔가를 막 도와줘요, 매년.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음속에 안 도와줘도 되는데 이 마음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언젠가 나도 기회가 되면 갚아야지, 이 마음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 아니면 대부분은 받으면 뭔가 나도 저 집에다가 해줘야 되겠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기가 깐 양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질해서 일부러 더 막 멋진 부분을 우리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물건 팔고 체험하고 식사하는 대로 전량 마을에서 올리니까 당연히 수익 구조가 높죠. 그래서 1.5배 이상 상승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는 뭘 얻었냐? 이 세 개 하면서 뭘 얻었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신뢰. 그러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뭘 하자고 하면 어르신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하죠. 100%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농촌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조금 작은 시각으로 보면 되게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말씀드렸죠. 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70억짜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이건 210억, 220억 정도 하거든요. 요것도 지금 사업 발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업들, 뭐 국제총회라든지 이런 거, 장성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팀이 있잖아요.
이 마을은 야 그 마을 가서 뭐 할 건데 누구 만나야 돼? 이장님을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 보면 백년동에 누구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 그 친구가 어르신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봐 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원주민이고 우리들은 귀농귀촌인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한테 맞출 확률은 제로예요. 사실 원래 살던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쪽에 이제 가서 시작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날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제 오죽하면 또라이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도 서로 좀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사실. 왜냐면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은 MBTI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쟤랑은 조금 대화가 길게 안 이어져. 혹은 좀 불편해. 애들이 같이 있어야 편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기도 있는데 내가 귀농귀촌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내가 소득을 내야 되는 상황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부딪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해가 되죠? 자, 제가 2, 3분만 더 할게요. 자, 제가 확장했던 부분들을 빨리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을학교예요, 마을학교. 마을학교는 이거는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교육부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걸 왜 하냐면 이게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데 저거 못할 것 같아 라고 하겠지만 농촌에서는 사실은 저러한 조직을 계속 만들어서 같이 협업하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대농이 아니. 제가 계속 말했지만 대부터 이어서 내가 대농, 내가 한 20만 평, 30만 평씩 막 저기 벼농사 짓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면 계속 머리를 쓰면서 방향을 보면서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마을학교는 제가 지금 7년째 학교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건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대신 학교들 선생님들과도 교과 과정을 같이 논의하고 짜고 저희 마을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선생님으로 투입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조금 제가 조금 했던 것 중에서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저거였어요. 내 꿈 심고 나무 심고. 처음부터 제가 무슨 막 환경에 관심 있고 국제총회를 열어야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야 그래 이걸 갖고 그럼 만들어 볼까? 저거 해볼까? 했던 게 기본이 저거였어요. 마을학교에서 저거를 안을 서로가 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의 힘은 되게 강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갖고 있는 생각이 되게 독특하고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있어요. 어디 보면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 나보다 더 빨리 가고 있어 그 사람들. 그래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저기 적혀있죠. 학교 강사진 교육도 하고 신규 강사도 저기서 배출하고 여기 있죠. 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협의회. 저는 제가 했던 얘기들만 가지고 얘기를 주로 해요. 왜? 안 그러면 자신감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저 입장에선 제가 되게 영리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히지 않은 거라 자신이 없지만 이런 거는 다 요 장학사님, 뭐 교육장님,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 될 분들, 귀농하신 분들 모여갖고 하는 거예요. 협의회. 저렇게.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 요것도 제가 주력적으로 계속 성장시켜서 만들어낸 거고요. 농림부에서 보시면 자유학기제 현장체험처로 선정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하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받았고 거기에 플러스 교육지원청의 업무 협약도 같이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작년에 저희가 한 8,000명 정도 애들을 만났어요. 8,000명. 한 사람당 한 2만 원 정도 내거든요. 2만 원 정도?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1억이 좀 넘죠. 이 프로그램만.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는 한두 시간 정도에 내가 현장을 경험시켜주는 게 목표예요. 자유학기제는. 제가 계속 말하죠. 경험을 한 친구와 안 한 친구는 확실히 달라요. 저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봤으니까 저 해봤어요. 저 숲에 가봤어요. 나무 심어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안 해본 친구들은 저는 아버지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뭐 그냥 공부하래요, 뭐 하래요, 뭐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때 했던 사진을 제가 넣었어요. 다 밖에서 교육했어요. 다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저희는 안 쉬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앞으로 환경 문제는 되게 대두가 될 거라고 여러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정당이든 상관없이 환경기본법, 교육법은 99% 이상으로 해서 승인이 다 떨어져요.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환경은 사실은 누가 봐도 반대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 안 좋아지는 걸 누가 보니까. 세계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하고 농업, 농촌은 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이제 치유농업인데, 치유농업은 아까 위에서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할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이 확신이 없을 거예요. 처음 만들면. OEM을 해서 생산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공장 설비를 만들기 시작하면 관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해썹도 이제 의무화 기준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하려면 무조건 다 청소부터 해서 계속 그걸 하셔야 되는데 365일 중에 300일을 돌리기가 힘들면 사실 저는 OEM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공장으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내가 유지하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가글이나 치약도 버전을 지금 벌써 3버전까지 나왔는데 다 OEM으로 생산해요. 이유는 이 세 개를 하려면 다 시설 설비가 다르고 담당자가 다 달라요. 이 세 개를 하려면.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 뽑아서 인건비 주고 내가 이게 한 달에 뭐 몇 번이나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다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학연 협약을 좀 통해라라고 돼 있고 저는 진흥청, 뭐 기술원, 과학기술원, 6차 산업센터, 디자인센터, 뭐 조대, 치대, 광주여대 등등해서 한 20몇 곳하고 MOU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협동하는 형태. 그리고 잘하는 거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잘하는 곳에. 예를 들면 디자인센터는 뭘 잘해요? 라고 물으면 다 아실 거잖아요. 디자인을 잘하겠죠. 인력풀이 많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 요거 하나 만들 때도 디자인은 디자인센터 쪽 이용하고 안에 내용물은 치과병원에서 임상실험하고 그 다음에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는 거기 있는 이제 뭐 기술력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제품화를 해요, 저는. 그래서 치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한 15,000원씩 팔아요. 이따 위에서 제가 이제 그 인원에 맞춰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되는데, 써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치약 안 사봤죠? 보통 하나에 얼마에 파는지 알아요, 치약을? 뭐 4,000원, 그 다음에 3개 묶음에 뭐 2,850원, 뭐 페리오 뭐 이런 것들은 엄청 싸고 뭐 하거든요. 근데 얘는 요만한 거 하나가 15,000원에 팔아요. 요만한 거 하나. 이유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품을 만들 때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낮게 책정하는 건 대기업들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기업. 이유는 대기업보다 낮게 못 만들 거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절대 못 만들어요.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을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설비부터 예산부터 인력부터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가심비라고 하는 가치의 비중을 두는 방식의 제품 생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나무를 키워 오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갖고 제품을 개발했는데 지금은 청년인 제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싸게 판다고 해서 소비자가 사줄 것 같으면 저는 같은 값이면은 저는 저기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 살 거예요. 이마트나 아니면은 뭐 노브랜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살 거예요. 왜? 거기는 좀 믿을만 하거든요. 내 생각에. 근데 자 혹시 오늘 10시부터 저랑 했는데 제 이름 아는 사람? 많이 아네. 자, 많이 알지만 보통 보세요. 제가 김진환이 팔아요. 멋진 치약. 놓고 똑같은 가격에 팔아요.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려요. 그래서 여기 계신 청년 영농 창업을 하시거나 저도 가심비적인 제품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제품은 조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벌써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시장은 다 기업들이 다 가지고 쥐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어떤 방향을 갖고 파느냐인데 사실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요거는 아마 경험을 해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율모임체 만든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없으면 직접 청년들끼리 모여서 모이면 돼요. 제가 만든 자율모임체 2019년도에 이제 저희 같이 저렇게 10명이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만들었거든요. 저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 농사 덕분이라고. 지금은 이제 제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기술센터에서 저렇게 10명의 청년 농업인, 저까지 해서 딱 10명인데 품목이 다 달라요. 원래는 장목반 하면은 품목을 같게 만들어서 묶잖아요. 독특하게 다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을 놨는데 그 해 강소농 대전에서 대상 받았어요. 왜냐면 그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서 협업을 하면 확실히 저렇게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저 70억 규모의 사업 유치하는데 이 팀이 또 액션그룹으로 참여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혼자 창업을 한다는 게 뭐 어렵다라고 보는 친구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같이 묶어서 혹은 뭐 옆에 같이 하려고 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신활력 플러스 이렇고 하는데 하여튼 요게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저희 구조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오면 6,000원짜리 밥을 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밥 먹고 여러분처럼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거나 거기에 플러스 아까 영상에서처럼 만들기 체험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많이 쓰면 한 사람당 15만 원 정도 쓸 거예요, 인당. 4개를 쓰게 되면. 그리고 제일 적게 쓰면 6,000원이나 10,000원 정도를 쓸 거예요. 그걸 평균화하면 한 사람당 한 2, 3만 원 정도를 쓰더라고요, 코스트가. 그러면 아까 저희가 방문했던 방문자 수에 곱하면 그게 저희 전체적인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2가지예요. 내가 유통을 잘하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을 마진으로 적게 잡더라도 유통으로 해서 수익 구조를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는 유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 현장에서 파는 방식을 택했어요. 대신 마진율은 현장에서 팔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손님을 받아서 팔면? 졸라 많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저 입 모양만 봤어요. 졸라 많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맞아요. 높죠. 그러니까 코스트는 아까쯤에 유통으로 버는 것보다 수십 배 정도 돼요. 아까 말한. 왜냐면 당연하죠. 저는 아침 늦게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일찍부터 나갔잖아요, 지금. 그죠? 피곤하죠. 그리고 버스도 여러분들이 타고 가지 제가 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돌아가야죠. 저 바로 또 다음 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방법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는 언젠가는 환경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좀 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은 여러분들 말고도 많잖아요. 와서 밥 먹고 가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 뭐 많은 것처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가 10만 명 정도 보고 있어요. 10만 명 정도. 그래서 아까 계산해보면 그 정도 뭐 2, 3만 원 해서 뭐 이렇게 계산해보면 뭐 이렇게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제 금액을 이렇게 이제 하기에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제 뭐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아니면 내가 들으면서 조금 의문이 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설명을 잘 해주셨죠? 자, 우리 질문할 거 있으면 이제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같이 질문 받고,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그렇게, 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생물환경학과 영농 8기 이윤준서입니다. 뭐 이름 때문에 본 건 아니죠? 몇 기인가 때문에 본 거죠? 네네네. 네. 투자를 하시고 이제 이 시설에 갇혀졌을 때 지금까지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혹시 매출의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 고민하는 문제가 이제 시작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투자를 한다 그러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는 있어요, 이 친구들도. 그런데 부모님 기반이 많지는 않은 거야. 그렇죠. 창업하시는 그 상황에서 대표님이 여쭤보는 이유도, 또 대표님의 사례도 있지만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네. 조금 이제 사례들이 이제 저랑은 또 다를 수 있는 환경들이시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융자를 대부분은 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받으려고. 그러면 그 비용 안에서는 최소한 내가 건물보다는 아까쯤에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이나 땅이나 뭐 이제 뭐 다른 것들 뭐 여러 가지 보시지만 그런 쪽 위주를 좀 많이 좀 저는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설비나 시설보다. 사실은 그 시설 설비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보수라는 비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10년 안 돼서 보수가 필요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또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하는 게 제가 소비자들을 대해보니까 어떠한 그 내가 생산만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 농업이 아닐 경우에는 시설 투자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가 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땅을 찾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코스트가 있는 땅을 저는 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 너무 싼 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거예요. 10,000원짜리 땅을 사서 내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해서 100만 원에 판다. 이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예요. 너무나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 그죠? 근데 그런 땅은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한 우여곡절들이 많을 거예요. 쉽지 않죠.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상황적인 뭐 예를 들면 저기 아까 지금 전쟁이 외국에서 나가지고 무슨 뭐 비용이 많이 발생돼 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땅 같은 거를 많이 보더라도 비싸더라도 조금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을 만한 주변의 땅들을 저는 선점하라고 얘기를 해요. 적은 평수여도. 그러면 자 저희도 처음에 기반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 저희가 유명해서 잡지 않았어요. 충령산 휴양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죠. 물론 처음부터 충령산 휴양림을 노리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왜? 90년도에는 숲속이 제일 땅값이 싸고요. 도심지가 비쌀 때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그죠? 지금은 이제 바뀐 거죠.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도심지, 원도심보다는 이런 쪽들이 더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 유동인구들이 왔다 갔다 조금씩이라도 있었어요. 왜냐면 지자체에서도 홍보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산림청에서도 홍보할 거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조금 이제 뭐 옆으로 나가긴 했지만 땅을 볼 때도 조금은 누군가가 홍보해주고 있는 주변에 좀 비싼 코스트여도 적은 평수를 사는 게 여러분 같이 지금 이 농업이 만약에 나는 조금 관심 있는 농업이야. 이것 앞으로 나도 저렇게 복합 영농을 하고 싶어. 복합적으로 내가 뭔가 융복합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부터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손주 때, 손자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은 저희 할아버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진짜 그런 데다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자, 그런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저희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유통 쪽으로 저희가 만약에 많은 비용들을 계속 생산 설비들을 많이 투자를 했다면 계속 지금 비용들이 발생했겠지만 자연 환경은 어느 정도 일정량 투자가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코스트가 이제 더 들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돈이 많이 드나요라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했을 때 여러분 집에 가치는 올라갔을 거고 뭐 하다못해 전반적인 땅값도 올라갔을지 몰라요, 사실. 사람들이 저렇게 오는데 여기 땅값이 옛날에 잘 10,000원일까요? 아닐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아마 더 여러분들 오히려 제가 창업 과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산촌 관련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해보는데 생태산촌 마을 산을 중심으로 마을 개발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건물을 지어야 돼. 커뮤니티 센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50억 70억짜리 사업들 또 뭘 하겠어요? 또 건물을 지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한 5년 사업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 건물에 전기세를 못 내는 마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반이야. 대부분이 못 내요, 대부분이. 농업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강의 수업 시간에 하면 네. 농업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 50억짜리 멋지게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고정 투자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우리 질문 정말 잘해주셨는데 고정 투자를 뭘로 볼 거냐의 문제거든. 고정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하우스야. 교육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한 장 정도 들어서
지금 아마 한 20배, 30배 이상을 벌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시설 때문에 왔어요, 저한테?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주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콘텐츠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콘텐츠들이 곳곳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콘텐츠 개발하는 비용들을 컨설팅에서 하잖아요. 그럼 농가들이나 농촌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그 마을에서 아이 뭐 그것도 돈 쓸 일이 뭐 있느냐, 건물 하나 지어야지, 이거 하나 지어야지. 하드웨어 시스템에 투자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농촌을 망가뜨리기도 했었고 지속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놓은 하나의 구조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죠. 오늘 제가 영상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팔도 아파요. 어제는 제가 4학년들하고 같이 방앗간 코리아라는 또 청년들의 모임들인데 거기서 리더를 하고 있는 곳을 갔어요. 나중에 한번 갈 거예요, 세종에. 제가 팔 아프면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의 선배들 모시고 어딜 갔냐면 어제도 그 이야기 제가 했었는데 솔바이 농원이라고요. 2019년 6월 달에 갔어요. 그때 구독자가 9,000명인 거야. 근데 지금 가보면 4년 후에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냐? 46만 명이에요. 유튜브에. 또 제가 이제 현장에 이렇게 쭉 윤선봉 현장TV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우리 김진환 대표를 기록해 놓고 싶은 거야, 지금.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 기록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 10년 후에, 한 20년 후에 여길 다시 왔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청년들하고 같이 오겠죠? 왔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그럼 내가 지금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이랬었다. 근데 지금 앞으로 그때 그 조그만 나무가 컸다. 내가 가져온 자료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대표님이 하고 있는 게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벤치마킹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TV에 한번 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강의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런 공간에서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산림개발이나 산촌 쪽들이 계속 보존 쪽에서 뭘 보존이 중요하지만 그 보존과 함께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도 좋은 방향성이지 않을까 해서 저도 오늘 다 기록했고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또 보시면서 또 이것은 또 어떤 일이냐 나중에 우리 1학년 학생들 결국은 이번에도 4학년 학생 제가 코칭을 하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복숭아농가를 갔어요. 부모님 모시고 최창 학생 부모님하고 같이 그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나는 농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한 번도 이렇게 고집 부려본 적이 없대요. 하다가 그냥 부모님 뭐라 그러면 알겠어요 했는데 얘는 이건 고집 부리더라는 거야. 끈기를 가지고 그럼 허락하겠다. 근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복숭아농 갔거든요. 갔다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최혜창이 와가지고 이번에 발표하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하고 대화가 내용이 달라졌다. 그전에는 하지 마라 어떻게 할 거냐 걱정만 하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됐다라고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여러분이 갔다 왔던 곳들이 나중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도 갔다 왔는데 나도 이런 부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기록을 팔 아프면도 했거든요.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마 이번 벤치마킹 5번이 여러분들에게 인생 선배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이루는 선배들을 만나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부모님이 해놨던 일들 한 번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인연을 맺어준 거니까 나중에라도 전화통화하고 나 충남대학교 그때 갔던 누구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부모님들과 같이 여행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와서 충남대학교에서 누구입니다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또 인연을 맺어 가다 보면 또 이쪽 지인처에서 아니면 다른 쪽에서 했을 때 다 네트워크예요.
사람 사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멘토링 과정 우리 김진환 대표님과 함께하는 멘토링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